24일 수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이 일었던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를 시교육청에 감사했더니 성적이 좋은 몇몇 학생들을 위해 마치 입시학원처럼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돼 관심을 받고 있는 조선대학교 치매 연구 사업이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지 못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시민단체가 관련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험 문제 유출 의혹으로 문제가 됐던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있었죠. 광주시 교육청이 한 달 동안의 특별 감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성적이 좋은 몇몇 학생들을 특별 관리하면서 마치 입시학원처럼 학교가 운영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국영수 성적에 따라 우열반이 편성됐고 최상위 학생들만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선별된 우수 학생들은 수업은 물론 방과 후 학교, 동아리 활동까지 학교가 운영하는 특별반에서 따로 관리됐고 심지어 교실과 책상도 다른 학생들보다 넓게 썼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광주시 교육청 양정기 교육국장입니다. 입시 학원화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험 문제 유출도 여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성적 우수자들만 미리 따로 풀어본 문제에서 지난달 3학년 기말고사 수학 문제가 5개나 나왔고 작년 1학년 수학 시험에서도 8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교육 과정도 파행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어려워 기피하는 물리 2 과목을 모든 자연계열 학생이 이수하도록 강제해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내신 성적에서 유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 같은 특별 감사 결과에 따라 이 사립고가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수의 학생들을 차별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백 명 중에 김용철 광주시 교육청 감사 담당관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학교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금품 비리보다 저는 훨씬 크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청은 관리 책임을 물어 교장은 파면, 교감은 해임하라고 요구하고 이 학교 교사의 80%가 넘는 48명에 대해서도 징계하라고 학교 법인에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국책연구기관으로 지역민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조선대 치매연구단이 최근 위기에 빠졌습니다. 연구의 면허증이라 할 수 있는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학내에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매를 조기에 예측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조선대 치매연구단.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그에 따라 급증하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국립보건원이 이 기관에 5년 동안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한 해 20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이 국책사업단은 그러나 최근 사업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최대 위기에 빠졌습니다.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증이라 할 수 있는 생명윤리위원회 학내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황우석 사태 이후 크게 강화된 생명연구 윤리에 따라 치매 임상연구에 필요한 혈액이나 각종 의료기구 사용에는 엄격한 연구윤리 기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선대에 있는 생명윤리위원회는 대학 본부와 조선대병원, 조선대 치과병원 등 3개가 있는데 치매 연구와 관련된 2개의 위원회가 서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조선대병원의 위원회는 치매 연구단의 연구 책임자들이 병원 소속이 아닌 자연과학대 소속이라며 법에 따라 자신들은 심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조선대 대학 본부의 위원회는 혈액을 채취하는 등 인간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검증할 만한 전문성이 부족해 당장 심의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1월부터 심의가 반려되거나 거부된 것이 벌써 6차례입니다. 조선대 치매사업단은 결국 학내에 있는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받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학교 병원인 전남대병원 생명윤리위원회에 심의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광주과학의원과 전남대 등 다른 기관을 이끌며 치매 연구를 주도하던 조선대 치매사업단이 정작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는 다른 대학에서 받게 된 셈인데 이런 마찰과 불협화음이 향후 치매 연구의 차질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오는 18일 서거 10주기를 맞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을 옥에 가두고
목숨까지 위협했던 정적들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받은 가해자 세력들은 반성은커녕 역사 왜곡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서 그 용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다시는 이러한 정치 보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싶다. 1980년 9월 내란 음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김대중 대통령이 법정에서 한 최후 진술입니다. 죽음의 문턱이 코앞까지 다가온 순간에도 김 대통령은 자기와 같은 희생자가 더 이상 생기면 안 된다고 강변했고 헌정사상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뤄낸 뒤 가장 먼저 자신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정적 전두환을 용서했습니다. 화해와 고 이희호 여사입니다. 용서의 정신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의 양심으로 이런 화해와 용서의 정신은 대통령 임기를 마친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2004년 8월 유신 시절 자신을 일본에서 납치해 살해하려고 했던 박정희 대통령과도 화해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김대중 대통령을 찾아가 고개를 숙이자 이를 받아준 겁니다. 보복은 또 다른 김희중 천주교 광주대교구 대주교입니다.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통합을 위한 새로운 시대가 아니었겠는가. 하지만 이후 5.18 민중항쟁에 대한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가해자들의 역사 왜곡이 반복되자 김 전 대통령이 실천한 용서의 취지가 퇴색되기도 했습니다. 진정으로 용기 있는 자만이 용서도 할 수 있다는 김 전 대통령의 큰 뜻에 이제 용서받았던 이들이 답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시민단체들이 관련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광주시 등 6개 자치단체만 조례를 통해 근로정신대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피해자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모임은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법안이 지난 2월에 발의가 됐지만 반년 동안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반일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광산구에도 노 아베 거리가 등장했습니다. 광주시 광산구 수안동에서 원당산을 잇는 1km 거리에 이틀 전부터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8.15 광복을 기념하자는 의미의 현수막이 일제히 내걸렸습니다. 거리에 걸린 현수막은 모두 100여 개로 더불어민주당 광산을 지역위원회에서 당원과 시민의 신청을 받아 게시했습니다. 광주시가 공영주차장 488곳의 요금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합리적인 주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차장의 급지 조정과 주차요금 체계 개선 용역을 이달 안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상무지구와 수안지구 등으로 다변화된 도시공간의 구조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교통 변화까지 반영해서 급지를 조정하고 특광역시 가운데 최저 수준인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보해양조가 일본 자본에 매각됐다는 루머를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해양조는 최근 회사가 일본 자본에 팔렸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여수와 고흥, 담양 등 일부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악성 루머를 유포시키는 사람을 제보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의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호텔에 투자했어? 아니, 오피스텔. 오피스텔에 투자했어? 아니, 호텔. 호텔이야 오피스텔이야? 둘 다.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하나로 전세대 복층 설계, 빛가람 혁신도시 듀플렉스 레지던스 호텔. 문의 061-3366-1111. 시공 성진종합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 시작합니다. 지난해 2월 국민의당 분당으로 탄생한 민주평화당. 이 전국 지지율, 낮은 지지율을 결국은 넘지 못하고 1년 6개월 만에 집단 탈당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당권파 10명이 집단 탈당을 한 데 이어서 김경진 의원도 어제 탈당 선언과 함께 독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김경진 의원 연결을 해서 이 탈당의 이유 듣겠습니다. 2020년 일본 동경올림픽이 방사능 올림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어 또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아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 이상을 바다에 방출하려 한다는 국제환경단체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우리 정부는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출한 상황입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장마리 기후에너지 캠페이너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74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 이 8월 14일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이날을 기림의 날로 정한 것은 91년이죠. 이 고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 이날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를 증언한 그런 날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의미 있는 날을 맞아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에서는 1400차 정기 수요 시위와 함께 세계 연대 집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와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이대리, 그때 불렀던 출장 뷔페가 쿠바하우스요. 맞아, 쿠바하우스. 통돼지 바베큐에서 단체 도시락까지 맛도 좋고 직원도 호응도 좋았지? 그럼 이번에도 당연히 쿠바하우스지. 출장 뷔페 전문기업 쿠바하우스. 검색창에 쿠바하우스 클릭. 여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전장 산업의 중심. 광주형 일자리로 함께 성장하고 든든한 지원과 혜택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모이면 더 큰 미래가 보입니다. 광주 국가혁신 클러스터.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종합,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 062-223-0002 진화건설. 우리 지역 다른 먹거리를 소비자와 있는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이 나주 혁신도시에 찾아왔어요. 진심을 파는 쇼핑의 즐거움과 안심을 사는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새로운 만날 기회. 8월 오픈.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100세 시대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대학. 만 30세 이상이거나 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 재직자는 수능 없이 서류 전형만으로. 일학습 병행과 다양한 장학 혜택까지. 조선대학교 미래사회융합대학 2020학년도 수시 모집. 9월 6일부터 1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도전하세요. 드디어 15년 만에 더샵이 옵니다. 드디어 광주의 중심 염주에 옵니다. 광주의 염원 더샵에 주목하라. 모두가 기다려온 염주 더샵 센트럴파크. 8월 오픈 예정. 문의 광주 374-1800 포스코건설.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한낮 기온이 34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오늘 오후에는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금요일 오전까지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무진대로 개수 사거리에서 상무주공 사거리 방향, 상무주공 사거리 50m 지난 지점 6차로에 고장난 버스 서 있습니다. 제복로 전대병원 오거리에서 남광주 사거리 방향, 대각선으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회제로 풍암저수지에서 마제우체국 사거리 방향 호미신호 최대 3번까지 필요하고요. 재봉로 남광주 고가도로에서 조선대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밀렸다 풀렸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빛골대로 독립나들목에서 연제교차로 방향 신호 2번 필요합니다. 독립로 백운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대성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으로 밀려 지나고 있고요. 백운교차로 각 방향으로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8도, 습도는 89%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송 협찬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6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당권파 그리고 비당권파로 나눠서 반목하던 이 민주평화당 결국 갈라섰습니다. 비당권파 의원 10명 그리고 또 김경진 의원은 독자 탈당을 선언을 했는데요. 민주평화당에는 또 광주 전남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의 관심들도 높습니다. 김경진 의원 연결해서 탈당 선언의 이유 직접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네, 의원님. 탈당을 선언하셨는데 탈당을 하시게 된 이유부터 들려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2016년도에 국회의원 당선될 당시에 국민의당 소속으로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당시 안철수 대표가 바른미래당하고 이제 무리한 통합을 추진하면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민주평화당이 탄생을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이 민주평화당이 탄생하고 나서 이제 초창기에 이제 지지율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높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작년 이맘때 정동영 대표께서 이제 취임을 하시면서 그냥 다 같이 합치면서 노력을 해서 1년 후에는 지지율을 그래도 한 10%대까지는 가지고 가보자. 그래야 이제 내년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어쨌든 저희 민주평화당이 광주 전남북 이제 호남 의원들이 대부분 어떤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이어서 이게 이제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이 아닌가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고 네. 또 그런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정당의 지지율을 높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이제 최근 한 2,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제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는 당대표께서 조금 이제 물러나시고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셔오면서 네. 이제 전국 규모 이런저런 인사들을 좀 많이 영입을 하게 되면 지지율도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 이제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입장차이가 굉장히 크게 되고 합의가 안 되면서 네. 이게 이제 당이 깨지게 된 겁니다. 현재 민주평화당을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을 깰 수밖에 없다. 당을 탈당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평화당이 비당권파에서 지금 현재 대한연대를 만들고 10명이 집단 탈당을 하고 새로운 3지대 정당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과 네. 의원님은 지금 길을 달리 가시는 것 같아요. 네. 함께하지 않고 혼자서 독자 노선을 걷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함께 가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한연대 이제에 소속된 의원님들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이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해야 되고 이게 이제 전국 규모 큰 규모를 가져야 되고 또 현재 이제 민주당도 지지하기 어렵고 또 자유한국당도 지지하지 않는 이런 국민들의 지지를 담을 만한 제대로 된 어떤 그릇의 큰 정당이 탄생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 어떤 구조적 불행, 호남 정치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불행일 수도 있는데 실제 이 대한정치연대를 이끌어가고 계신 의원님들도 우리 또 호남 출신의 의원들로 대부분 채워져 있다 보니까 네. 과연 이게 이런저런 분들이 많이 합류해서 큰 정당이 될 수 있을까? 네. 저로서는 그게 쉽지 않다라고 보고 그게 쉽지 않다고 보면 차라리 그냥 내년 선거는 무소속으로 이제 선거를 네. 치르고
선거 이후에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지지하는 어떤 큰 정당에 입당해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네. 이게 낫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 삼지대의 빅텐트 뭐 제3세력의 그 연합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호남 중심의 당이 돼버릴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전국적인 그런 확장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걸 돌파할 만한 어떤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라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대한정당을 만들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두 당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국민의당이 처음에 창당을 하고 출범했을 때와 지금 같은 이야기를 지금 3세력, 지금 대한 세력들이 하고 있는데 이 두 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 2016년도에 국민의당 돌풍이 일어날 때도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국민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당 돌풍이 최소한 호남에서는 일어났었던 것이고요. 네. 지금도 전국적으로 이제 다녀보면 그런 목소리들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대한정당의 필요성 자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 정치를 추동해 나가고 이끌어 나갈 어떤 정치인의 존재, 어떤 이 신선한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구성돼서 인적 결사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과연 현실 속에서 얼마만큼 가능할까 이제 이게 문제인 겁니다. 네, 국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요, 의원님 그런 네. 정당을 국민의당이라고 해서 만들어줬는데 그 정당 스스로가 합종 연행하면서 스스로가 깨져버렸다.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현 국민의당으로서 또 몸을 담았던 의원으로서 그렇게 실망감을 만들어낸 이 국민의당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그 이후의 어떤 통합 과정이나 이런 혼돈 그 원인과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저를 포함해서 이제 당시 국민의당에 몸담았던 인적 구성원들 모두의 책임인 것 같고요.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어쨌든 신생 정당이기 때문에 당내 민주주의나 당내 의사결정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바른미래당하고 통합하는 문제를 가지고 당내에서 이제 심한 내용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까지 현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다시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3지대 정당이 뭐 형성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안철수 전 대표와 또 정치도 같이 해보셨고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주장을 하시는 의원님이 이제 호남권의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 바른미래당 소속 일부 의원님들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 참모를 해봤던 그런 경험에 비춰 보면 네. 그때 지금은 이제 얼마만큼 또 어떤 정치적인 감각이라는 능력이 이제 많이 커지셨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때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어떤 안 대표께서도 좀 부족한 점이 좀 상당히 있었고 네. 이제 그와 관련된 어떤 인식이 제 입장에서는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그러면 일정 부분 국민의당이 깨지는 데에 대한 책임이 그 대표로서 활동했던 안철수 전 대표에게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큰 틀에서 보면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책임인데 어쨌든 당 대표로서 그 책임도 적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국회 그 활동 중에서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뭐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관심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김경진 의원께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의원님께서 가실 길에 대해서 미리 청사진이나 계획 좀 알려주시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지역을 위해서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정책이나 구체적인 사업으로서 어떤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이제 굉장히 열심히 했고 상당 정도 성과를 냈다라고 이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왔던 지금 인공지능 단지 북구 첨단 3지구에 하는 이 부분도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요. 네. 지역구 안에 이제 올 가을부터 실제 착공하게 되는 이런저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 좀 마무리 지어야 되겠고, 다만 이제 이번 탈당 분당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 제가 이 국민의당 또 민주평화당 이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내년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만약에 다시 저를 신임해 주신다면 정치적으로도 더 빛나는 역할을 해보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호남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포스트 김대중 이후에 호남을 좀 리드해 갈 수 있는 거출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또 정치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이 호남 분들이 원하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은 어떤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국가가 힘있고 위대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이 소외받거나 낙오되는 상황이 없이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 호남에서 탄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호남 유권자들의 어떤 바람이신 것 같고요. 네. 저희들 모두가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 다만 이제 최근 이번 이제 분당 사태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많이 죄송스럽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내에 현재 저장되어 있는 방사능 오염수 100만 톤을 바다에 방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는데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주장입니다. 특히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출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이야기 정리해서 듣도록 합니다. 장마리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의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100만 톤을 바다에 지금 방출할 것이다라고 지금 그린피스가 그 우려점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우려를 갖고 계신 근거가 있습니까? 사실 저희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부터도 주변 지역을 조사해 왔고요. 네. 또 그때부터 오염수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꾸준히 지난 수년간 경고를 해왔었는데요. 어쨌든 2011년 사고 이후에 계속해서 방사성 오염수가 문제가 될 것을 일본 정부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2013년부터 정부 산하의 삼중수소수 특별위원회라고 이 오염수 문제 중에서도 삼중수소수가 들어있는 오염수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전담위원회가 있어요. 이곳에서 2013년부터 3년 동안 어떻게 오염수를 향후 일본 정부가 관리하고 폐기해 나갈지에 대해서 기술적 평가를 내리는데요. 네. 이때 정부의 5가지 권고를 주면서 그중에 태평양 방류가 가장 저렴하고 가장 신속한 방법이라고 이제 권고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이후에 일본 원자력 안전규제위원회나 아니면 그 일본 정부 관계자가 언론에서 이야기할 때나 아니면 작년에 있었던 주민 간담회 등에서 이미 태평양 방류가 굉장히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이미 수차례 공고한 바가 있어요. 네.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저희는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이미 저렴한 방법으로 정책적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이 굉장히 올림픽 직후에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 압박이 필요하다. 특히 인접국인 한국에서는요. 네. 그런 의도로 이제 올해 초부터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재까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정황을 봤을 때 태평양 방류가 가장 지금 일본 정부가 가져가는 방향에 대해서 지금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인지를 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렇다면 100만 톤이 넘는 이 방사능 오염수 정말 양으로도 어마어마한데 이 오염수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은 그 원전 3호기 다 모두가 3기 모두가 그 원자로가 녹아내리는 쉽게 말해서 그런 사고를 겪었는데 사실 그 안에 사고 현장에 아직 수습의 초기 단계조차도 가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그 안에 이제 다 녹아내린 굉장히 고농도, 사람이 접촉하면 그 바로 즉사할 수 있는 정도의 고농도 방사성 물질들이 응축되어 있는데요. 네. 이 지하수들이 원래도 후쿠시마 원전 부지로 유입이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 전에도, 근데 이것들이 지금 다 이렇게 사고 현장에 수습되지 않고 그 원자로들이 계속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 안으로까지 지하수가 들어가서 원자로 안까지 이것들이 다시 바다 그 원자로 부지 밖으로 나가게 되는 오염수가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고요. 네. 그 부지를 돌고 머물다 보니까 오염수가 많이 생기는 거죠. 게다가 후쿠시마 원전은
사실 해수면에서 30m 이상 지어져야 하는 구조인데, 네. 뭐 관련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벽을 깎아서 해수면에 굉장히 가까이 지었어요. 네네. 10m밖에 안 되는데요, 높이가. 네. 그리고 일부 시설은 지하 해수면보다 더 아래에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가 뭐 바닷물의 범람이나 빗물이나 태풍 등에 훨씬 더 취약해서 오염수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구조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오염수가 지금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들어보니까 이 지하수, 그다음에 바닷물의 범람 이런 것들이라면 특히 지하수 같은 것은 이 또 순환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고정되고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지금 흐르는 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네, 그렇죠. 주변에 지금 오염, 이 방사능 오염들을 확장시키는 데 주범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다시 말하면 방출 이전에 현재에도 이 계속적으로 오염원으로서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바다로 일부 오염수가 고의적인 관리 처제 하에 있는 오염수가 아니라 일단 어쩔 수 없이 바다로 방류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지하수가 오염돼서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그 후쿠시마 현 주변에 있는 오염되어 있는 해변에 고여있던 지하수 그 오염된 물질들이 네. 물에 용해가 되면서 빠져나오거나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원자로가 제가 아까 통제 불능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원자로에서는 지금도 사실 열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했다가는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폭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해수를 끓여 들어갖고 냉각을 계속 시키고 또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 시키고 있는 과정에 거기서 또 새로운 오염수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렇죠. 하나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요. 네. 그 물을 집어 넣었을 때 가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내부에서 네. 그게 이제 그 외부로 표출이 되면서 대기 중에도 방사성 물질로 퍼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방사성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더 나올 수밖에 없고 앞으로 농도가 더 짙어질 수도 있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고준이라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오염수의 오염도 그리고 위험성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일본 정부가 몇 년 전부터 미국이나 프랑스에 굉장히 그 방사성 핵종 제거에 유용한 기술들을 도입했고요. 네. 이로써 본인들이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들을 계속 정화, 처리 작업을 했어요. 네. 근데 일부 처리 작업을 2번을 거친 오염수에서도 안전 기준치에 2만 배가 넘는 수준의 방사성 농도가 발견이 됐거든요. 네. 특히 그 방사성 핵종은 스트론튬이라고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종류의 방사성 핵종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희가 그걸 막으려고 지금 네네. 이렇게 하는 거지만 아주 만약에라도 일부 희석시켜서 방류한다고 했을 때 네. 그때는 사실 그 농도가 그 2만 배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런 위험한 수준은 아니겠죠. 훨씬 더 희석된 양이겠지만 여전히 한번 그 오염수를 태평양 방출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생기는 오염수도 계속해서 바다로 나가는 것이 정당화되기 때문에요. 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방출 자체를 막아야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그 일방적으로 특히 방사능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 국가연대 시스템 속에서 범정부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막는 또 국제해양투기 방지 협약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협약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일본 정부의 의도 그다음에 방출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까? 일단 그 많은 협약들이 그러니까 물론 단순히 지금 언급하신 협약 말고도요. 네. 태평양 인접 국가가 아니고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 유럽의 국가들마저도 이것은 공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사성 오염이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문제는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협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사전에 그것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 네. 지금 가장 유용한 방법은요. 한국과 같은 인접국가 그리고 기존의 해양이나 어떤 자연 환경에도 방사성 오염 물질을 방출하면 안 된다고 기존에 협의한 국가들이 일본 정부가 방류 계획을 원천 폐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특히 그린피스에서 이런 방사능 오염수의 방출이 대한민국에게 큰 피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한민국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사실 인접국가이기 때문에 방사성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해석하고 강조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이고요. 저희도 그런 의도인데요. 어쨌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실제로 사고 당시에 방출됐던 방사성 오염 물질들이 불과 12개월 내 동해까지 이동해 온 바가 이미 연구 결과로 보고된 바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예를 들어 생명들이 많이 사는 곳이잖아요, 바다는. 네. 바닷가 가까이 간다고 해서 당장 픽복이 되거나 하진 않겠지만 사람들이. 네네. 문제는 그 방사성의 수준들이 계속해서 해양 생태계 안에 있는 수산물이나 축적될 거 아니겠어요? 생물들. 네, 그렇죠. 계속 축적이 되고 그것이 결국엔 언젠가 저희한테 더 가까운 위치를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험은 사실 한국을 비롯해서 후쿠시마 주민들 중 그 누구도 그런 위험을 받아도 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네. 현재 우리 정부는 좀 적극적으로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한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 문제가 방사성 오염 문제에 대해서 정부를 포함해서 많은 관계부처들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사실 고무적인 상황이고요. 네. 이것이 지금 이만큼 국민들이 오염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에 나온 결과거든요. 네. 실제로 이 한국에서의 이러한 큰 관심이 프랑스나 다른 나라 국가들의 추가 취재도 촉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가 보다 투명한 그 조사 결과들 그리고 오염수 방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 이제 공유해달라고 이미 부탁한 바가 있는데요. 나아가서 계속해서 정보 공개를 요청을 하고 또 하나는 공식적으로도 일본 정부에게 태평양에 오염수를 방출하는 계획을 폐기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지만 이제 10월에 있을 국제해사기구 회의 같은 경우에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질문에 꼭 답변을 해야만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작년에 이미 국제해사기구 회의를 통해서 일본 정부에게 구체적으로 오염수와 관련한 질의를 이미 한 바 있는데요. 강력한 언어로. 올해도 역시 똑같이 일본 정부에게 그 강력한 언어로서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알려야 한다는 거죠. 네, 앞으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장마리 기후에너지 캠페이너와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꿈을 펼치는 곳, 우리의 취업과 창업을 성취하는 곳, 광주대학교.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미래를 위한 내 꿈의 파트너, 광주대학교. 취업, 창업 중심 교육 명문대학. 광주에는 광주대학교가 있습니다.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의 지은지 화정 골드 클래스 8월 오픈 예정.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광주시 자회생상품 공동브랜드 소소드림이 더 큰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착한 소비로 소중한 나눔을 실천하는 소소드림. 자활사업 참여 이웃들의 아름다운 내일을 응원합니다. 광주광역 자활센터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8월 14일 바로 오늘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하고 국가기념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로 또 오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에서는 피해자들을 위한 1400차 정기수요 시위 그리고 세계 연대 집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위안군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 기림의 날 어떤 날인지 먼저 설명부터 해주십시오. 1991년 8월 14일에 김학순 할머니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있던 일본 정부, 무엇보다도 군은 상관없는 일이다. 민간업자가 한 일이었고 여성들이 스스로 돈 벌기 위해서 자원한 것이다. 라는 그런 범죄를 부정하고 있던 일본 정부를 향해서 내가 피해자다라고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게 1991년 8월 14일이었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왜 일본군 위안부 기리밀이냐라고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네. 그 첫 번째 용기 있는 기자회견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냐면은 각지에 침묵하고 숨어 지내던 피해자들에게 자기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용기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요. 그건 북한으로도 넘어가고 아시아 각지에 침묵하고 있던 수많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피해자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내면서 그 일본 정부의 범죄에 대한 그 어떤 진실 규명 그리고 또 어떤 법적 책임의 추궁이 그리고 체계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그리고 여론화될 수 있는 시작점이 바로 8월 14일이었다라는 인식이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2012년 대만에서 열렸던 11차 아시아연대 회의에서 피해자들하고 지원단체가 그날을 일본군 위안부 기리밀로 선정을 하게 됐고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2년 전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결정한 그 위안부 기리밀 날을 한국에서도 피해자 기리밀로 정하자라고 해서 결정을 했고 아마 국가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유일하게 그렇게 기리밀로 선정해서 지금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 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가 오늘의 상황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리고 또 함께 오셨던 분들 지금 오늘도 이 정기 수요 시위를 하시는데 1,400차, 1,000회가 넘도록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오고 함께 오셨던 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표님을 비롯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그렇게 용기 있게 증언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나설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광주 민주항쟁으로 시작을 해서 그 민주화 운동에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또 그런 여성들의 운동이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회의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 시위를 진행을 하고요. 그게 어느덧 매주 수요일마다 정말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멈추지를 않았었고 벌써 오늘 1,400차가 됐는데요. 말이 1,400차지. 20살 때 데모를 시작했던 사람이 50살이 지금 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평생을 수요일마다 데모를 했다. 아마 30년, 그러니까요. 우리 대표님 정말 이야기를 들으면서 30년 넘게 이 문제 이렇게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왔고 그 외침이 지금 오늘의 이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냈는데요. 굉장히 많이 힘드셨죠. 그리고 또 이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 외로운 싸움이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간의 소회도 간단히 한 말씀 해 주십시오. 30년이 넘는 이 싸움. 네, 사실은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저희가 수요시를 하고 있으면요. 지나가는 시민들이 손가락질하고 지나갔어요. 할머니들이 향해서 뭐 저 노인네들 저렇게 부끄러운 일을 저렇게 자랑스럽게 떠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도 있었고 심지어는 저도 그 어떤 할아버지에게 거의 윽박지르고 멱살을 잡혔던 적이 있어요. 우리 민족의 수치를 뭐 이렇게 데모를 하느냐고 조용히 있으라고. 더군다나 저희가 이 문제를 여성 인권 문제를 1992년부터 유엔에 제기하고 세계 각지를 정말 안 돌아다닌 곳이 없는데 이런 외교를 벌여야 될 것이 사실 정부였죠. 근데 정부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와 저희들이 스스로 민간 외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국제 공론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뒷짐지고 있었던 정부, 그 뒷짐지고 있었던 정부가 해낸 것이 뭐였냐면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 간의 합의였죠. 네, 지금 아마 전국 각지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폭발점이라 그럴까요? 그건 바로 2015년 12월 28일 한일 합의로 인해서 전국 각지에서 무관심했던 사람들에게 반성을 자아내게 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합의 이후에 이루어지는 1,400차 수요 시이기 때문에 오늘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은 광복절날을 우리는 아직 해방을 맞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1,400차 수요 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광복을 향한 뜨거운 열정 더군다나 지금 일본 정부가 계속 그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 소송을 네네. 경제적인 보복으로 압력을 넣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 목소리는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더 큰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정부가 사죄는커녕 지금 뭐 경제 보복이나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더 오늘이 의미가 있고 많은 분들이 오늘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일본이 현재 사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제 보복까지 일삼고 있는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 만감이 좀 교차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사실은 피해자를 향해서 가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 하는 것은 세계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오늘날 유럽을 보러다도 가해자들이 독일 정부가 피해자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피해자들의 사죄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의 이 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더군다나 한국의 사법부와 행정부는 엄연하게 구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피해자들에게 배상 판결을 낸 대한민국 대법원에 대해서 경제보복으로 행정부가 개입하라라고 하는 이런 어떤 행태들 네. 이건 내정 간섭일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그리고 강제동원 피해자들 일제 식민지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던 사람들에게 제2차, 3차의 인권 탄압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네. 당장 지금 중단돼야 된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이 현재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2015년 한일 협정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 일본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 외교 문제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안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소극적이었는데 이번에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좀 더 우리나라 정부도 위안부 문제 그다음에 강제징용의 문제 일본과의 관계 설정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과거사 문제 관련해서 특히 피해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외교적인 문제, 안보 문제, 경제 문제와 구분해서 엄격하게 그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피해자 중심주의 입각해서 일본 정부가 해결하라고 더 강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한국만이 입었던 그 위안부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아 피해국들과도 좀 국제 공조를 만들어내고 또 유엔에서 그동안 어떻든 피해자 중심주의 입각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가해자에게 촉구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피해자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경제적인 압력으로 외교적인 압력을 넣고 있는 행태를 국제적인 지지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응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기대를 가지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여전히 아직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네. 몇 명이 끌려갔는지 그리고 몇 명이 실종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거든요. 네. 대한민국 정부가 할머니들이 지금 한 분, 두 분 생존자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상조사에 나서서 일본 정부의 가해 책임을 밝혀내는 그런 일에 앞장서 주셨으면 또 저희 시민사회는 그에 맞춰서 더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남도의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중부권 소식 정리합니다. 빛가람신문 박은정 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국장님? 전화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한데요. 다시 전화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요 이 집회 이야기를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와 했었는데요. 지금 오늘이 1400차 집회라고 합니다. 그 집회가 갖고 있는 의미, 온 국민들이 좀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이어서 이 빛가람신문 박은정 국장과 함께 전남 중부권 소식, 나주 일대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국장님 전화 연결이 됐네요. 네네네. 지금 빛가람 복합혁신센터 건립, 이 나주 혁신도시에 지금 짓는다는 이야기인데 관련해서 광주시가 이 국비 분리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나주시가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내용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그 나주시가 최근 그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국비 지원금 190억 원에 대한 그 분리교부를 요청한 강주시에 대해 그 상생과 협력이 바로 이런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비판했습니다.
그 나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전남도와 함께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과 관련해 그 지난 7월부터 수차례 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요. 그동안 미동도 않던 광주시가 지난 6월 26일 행안부와 국토부에 공문을 발송하며 양시도 간의 새로운 갈등을 유발한 것에 대한 유감의 뜻을 내비친 것인데요. 네. 문제의 발단이 된 그 강주시 공문에는 센터 건립과 관련된 전남도의 일방적인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시행 방식, 사업 타당성 조사 진행 등에 대한 그 조정 신청과 국비 190억 원을 강주와 전남에 반반씩 나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국비 신청 금액을 일단은 절반으로 나눠달라. 이게 지금 광주시가 지금 중앙정부에 제출한 내용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현재 문제를 삼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전남도와 나주시는 지난 7월 말 그 타당성 조사 마무리에 이은 그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그 이해 당사자도 아닌 행안부와 국토부에 공문을 보낸 그 나주시의 행위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네. 그 나주시는 이에 대해 그 어처구니 없는 사건 또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투정 부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일침을 가했는데요. 그 더불어 그 당초 100억 원이었던 국비지원금의 추가 확보를 위해 그간 전남도와 함께 국회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가진 노력을 다한 결과 그 90억 원을 힘겹게 확보했는데 뒤늦게 이를 반으로 나누자는 강주시의 요청은 그 주민의 수건인 복합혁신센터 건립 추진을 더디게 할 뿐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주시는 결국 광주시의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강경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전국 최초의 공동혁신도시를 조성했던 이 상생의 의미를 좀 되살려서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생하고 만들어가야 될 텐데 이런 갈등이 빚어져서 굉장히 안타깝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나주시는 입장문에서 나주 혁신도시 정주 여건을 개선해 보겠다는 일념으로 그 눈물겨운 과정을 거친 나주시로서는 그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기도 모자라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행위라는 분노감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또 그러면서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을 비롯해 강주 SRF 반입, 버스 노선 조성 문제 등 그 지자체 간 갈등 요인의 해결을 위한 강주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나주시는 강주시가 초심으로 돌아가 상생과 협력관계 구축에 노력한다면 그 복합혁신센터 문제는 물론이고요. 그 지역 현안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라도 협의하고 논의해갈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 나주시의회에서도 강주시의 국비 분리 교부 요청 행위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그 나주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2명은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요. 그 빛가람 복합혁신센터 건립 예산을 강주와 전남에 반반씩 나눠 지원해 줄 것을 그 중앙부처에 요청한 일에 대해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라며 양시도민의 수건 센터 건립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겠다는 사상 초유의 발목 잡기 행정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네. 또 특히 그 나주에 들어서 혁신도시가 강주 전남 혁신도시라는 이유로 국비에 대한 강주시 지분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방해 공작으로 규정할 것이라며 그 강주시의 그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그 더불어 그동안 강주 SRF 나주 반입 문제를 비롯한 그 혁신도시 갈등 현안에 대해 강주시의 모르쇠 입장이 개선 없이 지속된다면 그 강주시청 앞 1인 시위 집단 항의 방문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현재 9월에 개최될 예정인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풀 수 있는 단초 실마리가 좀 찾아질 수 있을까가 궁금한데 광주시는 이 부분 나주시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강주시는 공동혁신도시 취지에 맞게 센터 설립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양시도가 국비를 반반씩 확보한 다음에 애초 취지에 맞게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맞아 공문을 보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네. 그 강주시는 복합혁신센터 추진에 있어 양시도가 사업 시행자와 시행 방법을 함께 논의해 결정하라는 국토부 지침을 근거로 들며 그 전남도와 나주시가 복합혁신센터 건립 절차를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주장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갈등하지 말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좀 합리적인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빛가람신문 박은정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날은 덥고 차량의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차량 실내와 바깥 공기의 온도와 습도 차이로 전면 유리에 김이 자주 서립니다. 이럴 때는 에어컨을 전면 유리 방향으로 작동하고 실내 온도를 낮추면 김이 서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30도, 습도는 84%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 위의 지연집 화정 골드 클래스. 8월 오픈 예정.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8월 리미티드 디젤 출시 기념 그랜드 체로키 최대 1260만 원 할인.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드디어 15년 만에 더샵이 옵니다. 드디어 광주의 중심 염주에 옵니다. 광주의 염원 더샵에 주목하라. 모두가 기다려온 염주 더샵 센트럴파크. 8월 오픈 예정. 문의 광주 374-1800 포스코건설. 황동현의 시선집중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Her name was Lola. She was a showgirl with yellow feathers in her hair and a dress cut down her leg. She would merengue and do the cha-cha. And while she tried to be a star, Tony always tended bar across the crowded floor. They worked from 8 till 4. They were young and they had each other. Who could ask for more at the Copacabana? The hottest spot north of Havana at the Copacabana. Music and passion were always the fashion at the Copa. They fell in love. 은 8시 57분입니다. 호텔에 투자했어? 아니, 오피스텔. 오피스텔에 투자했어? 아니, 호텔. 호텔이야 오피스텔이야? 둘 다.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하나로 전세대 복층 설계 빛가람 혁신도시 듀플렉스 레지던스 호텔. 문의 061-3366-1111. 시공 성진종합건설. 안녕하세요. 저는 요리사 배종문입니다. 음식은 첫 번째 눈으로도 먹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식당이라는 게 단순히 음식만 먹는 곳이 아니라 조금 더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 컨텐츠를 많이 이렇게 접목시키고자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간단하지만 맛있는 게 쉬우면서도 어려웠거든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거 어렵다고 심플 버 딜리셔스가 저는 제 요리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외식업계에 제 색깔이 들어갈 수 있는 레스토랑을 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광주 MBC는 인생 코스를 디자인하는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무등산 사랑환경대학이 제49기 무등산 해설사 기본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과정은 무등산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유적, 지질, 무돌길 탐구에 대한 이론과 야외 실무 교육으로 진행되며 수료생은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행사와 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무등산 사랑운동, 해설, 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 홈페이지와 광주 전화 5282-1187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행사는 광주 MBC,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 광주 녹색환경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합니다. 광주 MBC 장각의 문화탐방. 모두가 손꼽아 기다린 장각의 지금이 기회입니다.
장각의 필수 코스만 쏙쏙 구른 실속여행을 떠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광주 226-6070입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